역전의 용사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탄핵이 되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그리고 신속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했는데 지금 며칠 사이에 급변하고 있는 정치 상황 오늘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바뀌는 게 없을 수도 있다. 탄핵되지 않고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중앙정치 현안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분명하게 똑소리 나는 목소리 내는 분 모셨습니다. 김보라 안선시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민심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탄핵 이후에 뭔가 정말로 쾌속선처럼 대한민국이 바뀔 것 같았는데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심의 흐름은 뭐 우리 경제 상황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뭐 경제가 좋아지고 이 불확실성이 없어질 거다 이런 기대를 일부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똑똑한 국민 여러분들은 이미 12일 날 대통령이 담화하면서 끝까지 국민하고 싸우겠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돼도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이 지난한 싸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많은 국민들은 예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도 뭐 그런 모습들이 우리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내란 수계 뭐 이렇게 수사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내란 수사 특검이라든지 뭐 한독수 권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직도 이 비상계엄에서 시작한 비상시국은 끝난 게 아니다. 우리가 어쨌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윤석열과 그 세력들과 대항해서 헌재에 인용될 때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걱정되는 건 그 와중에 사실은 소상공인들, 뭐 농민들, 그다음에 기업하시는 분들, 우리 이제 일상생활을 살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움들이 이제 더 커지고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뭐 크게 걱정하고 있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헤쳐나가야 할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자, 윤석열 지금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본인은 확정 편향적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할 때부터도 그런 확정 편향적인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상식적인 사람이면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성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비정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본인은 어쨌든 이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을 거다. 네. 내가 살아 돌아와서 계속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제일 무서운 건 뭐 본인은 약간 이제 비정상적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게 저는 무서운 현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이제 총리 같은 경우 뭔가 지금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그리고 상설 특검에 대해서 빨리 사인을 해야 하고, 네, 그렇죠. 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네, 것도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눈치를 많이 보는데 그 이유가 윤석열 생각보다 아주 강경하다. 끝까지 난 싸워서 살아 돌아오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지금 총리의 지금 이제 좌충우돌하는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덕수 총리가 한동훈 대표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초기에 뭐 계엄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지만 탄핵은 아니다. 뭐 준비된 조기 퇴진 뭐 이런 얘기 했다가 결국은 뭐 탄핵 이렇게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이 끝이 좋지 않잖아요. 한덕수 총리도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여태까지는 권력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함께 했지만
본인이 이 비상계엄 선포 그다음에 내란죄에 공범 내지는 묵인을 했다 최소한 이런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본인이 국민에게 사죄하고 본인이 자기도 그런 얘기 했던데 공직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한다고 하면 그런 윤석열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조하고 눈치 볼 게 아니라 확실히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뜻과 같이 가야 된다. 그게 마지막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그나마 명예롭게 자기 공직생활을 맞이할 건지 아니면 윤석열과 함께 감옥에 갈 것인지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쪽이 어떤 선택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네. 최소한 국민의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말로라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제 당이론적 측면에서는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평론가로서 자, 저 사람 어떻게 할 것인지 전망하지 않습니까? 네. 한덕수 그래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눈치 보면서 지금 국힘 쪽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미루어라 하면서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권한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체시켜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까지는 네가 끌어라라고 하는 이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근데 이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스타일은 이제 어쨌든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뜻을 외부로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많은 이제 계속적으로 국민의 뜻을 억스르면 탄핵 너도 할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수사도 진행할 거다. 이렇게 이제 계속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국회 앞에서 비상계엄을 막아냈던 것처럼 그리고 국회 탄핵을 이뤄냈던 것처럼 헌재 인용이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이 추운 바닥에 길거리에 나가서 보여줄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근데 대한민국에서 국민하기 매우 힘듭니다. 맞아요. 이 정도로 이제 했으면 국회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상황을 좀 정리정돈을 해야 하는데, 자, 지금 한덕수가 뻥카 칠 수 있다. 자, 저 믿으면 안 된다. 근데 국회에서는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다. 그럼 국민이 다시 나서서 압박을 행사한다는 것도, 야, 그 정도의 정치력이면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저는 요번에 이제 비상계엄령 해제하는 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물론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가고 빨리 모여서, 비상계엄령 해제에 대해서 이제 가결을 시킨 행위가 있어야 네, 되는 예. 거죠. 근데 그 행위가 있기까지의 그 세력들을 막아냈던 거는 국회 앞에 있었던 국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주체가 없이는 네.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14일 날 돌아가는 우리 안성 시민들한테 차 안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네. 헌재에서 인용될 때까지 이제 우린 다 했으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수사 다 해주겠지.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마음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소리 내면서 보여줘야 된다. 그 사람들은 누가 주인인지 국민이 주인인지 아니면 윤석열이나 누가 주인인지를 항상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는 말씀에 뭐 공감을 하고요. 정말로 지금 상황이 우리가 지금 방심하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 네, 있겠다라는 그럼요. 생각이 네.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런 이제 우리 상황을 이렇게 쭉 이제 보면서 지금 현재 이제 여당은 여당,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국힘은 국힘, 그리고 민주당대로 각자의 정책 계산도 있고 또 민심을 따르겠다는 이제 방향도 설정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수사의 주체가 누구냐, 또 수사가 어떻게 가느냐, 왜 긴급 체포를 하지 못하느냐, 구속시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결정대로 기다려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꼬여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뭐 정리하는 방법은 일단은 특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검찰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공수처나 경찰이나 뭐 국방부 이렇게 이제 다 같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이 과오가 있잖아요. 기존에 어쨌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게끔 이렇게 수사해오고 각종 이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뭐 그 김건희 관련된 수사에서 보여줬던 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신뢰에서 많이 이제 성을 잃었다라는 네.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법적으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얘기하는 거 봐서는 법리 싸움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한치의 법적인 이 하자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경쟁적으로 실제 마음이 잘하고 싶어도 공조가 잘 안 되는 조직 간의 어떤 경쟁 속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실제 마음도 잘 안 하고 싶을 수도 네.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도 신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법적인 제한이나 뭐 이런 하자들이 없게끔 하고 그 다음에 조직 간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수사가 이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까 이제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독수 권한 대행이 어쨌든 이 특검을 구성하는 것 자체부터 이제 시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우리 야당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덕수 총리를 좀 압박해야 된다. 이제 안성은 경기도 안성시면 좀 전통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아주 강하잖아요. 네. 이쪽에 계시는 시민들은 어때요? 이번에 탄핵되고 난 뒤에 뭐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탄핵 당연하다. 이 정책 성향을 떠나서 민심은 어떤가요?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이제 대체적으로는 너무 이제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무능하다 이런 생각 그리고 뭐 비상계엄령 선포하는 걸 보면서 이 비정상적인 사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 그래서 빨리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일부는 또 저희가 이제 또 27일 날, 28일 날 굉장히 많은 폭설이 와서 네. 거의 뭐 1,800억이 넘는 이제 피해를 본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핵이라는 전국 속에서 정말 이 폭설 피해받은 사람들에 대한 국가가 책임도 지지 않고 또 민생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거 아니냐. 이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가 블랙홀처럼 인생 문제를 다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은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탄핵 정국을 해결하는 건 해결하는 대로 가고 민생을 챙기는 거는 더 열심히 챙기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시민들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박근혜 탄핵 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탄핵 때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동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윤석열 탄핵 시국에는 그런 부분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예. 탄핵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가 돼야 하는데 지금 뭐 환율도 그렇고 그렇죠. 또 증시도 주식 시장도 지금 뭐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좀 그렇죠. 가중되고 있어서 뭔가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나면 좀 좋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 분노가 다시 이제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아요. 언론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제 국민들, 시민들 그런 데서 지금 뭐 엄청난 비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잘못 뽑아가지고 나라 망쳤다고. 이런 게 어느 정도로 지금 들립니까? 뭐 늘 만나실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목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면요. 글쎄요, 일단은 정말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 네.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한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안성에도 기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기업하시는 분들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자국 이익을 중심에 두는 경제 이렇게 이제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모든 나라의 정말 정치나 이제 이 국가 지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만 거기에 관심이 없는 듯한 네. 이런 인상들 그리고 이제 뭐 소상공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네. 더 심하고요. 뭐 농민들은 뭐 정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농업은 버렸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변화되는 이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그다음에 기후 위기 그다음에 뭐 이렇게 AI 뭐 이런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모든 내용들은 개인이 할 수 없거든요. 국가가 사실은 해줘야 되죠. 산업구조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해주지 않으니까 지금은 각자 도생으로 내 기업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나 보다. 내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변화되는 세계 속에서 이 험난한 세상을 나 혼자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러니까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네, 희망이 없는 게 하나가 있고 또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렇죠. 더욱더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는 상황. 자, 정치를 하시기도 하고 단체장으로 이제 행정가이시기도 한데 윤석열을 어떻습니까? 정치인으로 보면 어때요? 윤석열 국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정치에 대한 생각 이런 걸 보면요. 글쎄요, 정치인인가 싶어요. 사실은 예.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태까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한 게 과연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대통령 대선은 문재인 정부 탓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야당 탓을 그렇게 많이 했고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뭘 한 거는 거의 없고 거부권을 주로 행사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비상계엄령 선포하면서 야당에 대한 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떠한 국민도 거기에 동의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정말 국가를 이끌어가기 어렵다라고 했다고 하면 그리고 그 비전이 정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비전이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긍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국회가 뭘 좀 해보겠다고 하는 거를 다 반대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누군가가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 대한 비전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는지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 한편으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뽑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큰 권한을 주게 돼 있는 이 대통령 중심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탓할 게 아니라 뭐 그 탓은 탓대로 하더라도 다른 걸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그럼요. 되잖아요. 안 보여줘요. 또 국회에서 당연히 다수당에서 시비를 걸 수 있죠. 그럼요.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거나 그러면서 어느 정도 협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민주당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한단 말이죠. 문제는 이런 주장을 대한민국에 있는 보수 언론 그리고 여러 이제 보수 단체들은 맞는 말 하네. 이게 문재인 때는 더 했지. 지금 야당 제대로 하고 있느냐, 오히려 발목 잡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여기에 추동이 돼가지고 같이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기존 언론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역전의 용사들처럼 네.
대한 언론들이 계속 생겨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 핸드폰 하나를 들고 정말 1인 방송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정보를 통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 시대에 매여 있으면서 정권과 뭔가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춰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언론들은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탄핵당하듯이 똑같이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할 수 있죠. 자, 문재인 탓, 또 민주당 탓, 뭐 이건 이제 다 제쳐놓고 지난 일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탄핵 이제 인용 이제 심판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려고 이제 모든 것을 본인 대통령 되려고 다 맞춰가니까 이게 딸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부터 다시 이제 이재명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되고 본질을 왜곡해 버리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또 언론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잘못해서 탄핵을 시켰는데 이걸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물타기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놓지 않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사고 방식대로 이제 가는데 사실은 노골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탄핵에 반대해야 된다, 당론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수도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래도 누가 봐도 좀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좀 점잖게. 근데 이제는 막판으로 몰리니까 그렇게 얘기해서는 본인들이 살아날 가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본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호응할 수 있고 중도층 중에서 일부라도 흔들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찾아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체에 함께하는 세력의 문제다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을 탄핵시킨다고 해서 그럼 국가가 정상화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그 엄격하게 거기에 함께 동조한 사람 그리고 방조한 사람 이런 부분들을 가려서 처벌받을 사람들은 처벌받게 해야 된다. 보통의 이제 보수들이나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혼란, 수습 그러면서 다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그동안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으면서 계속 이어져 오면서 이 순간순간 문제를 이제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대목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윤석열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세력의 문제로 생각해서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란에 참여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내란에 동조하고 그럼요. 있는 정치 세력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광화문 쪽에 나가보면 태극기 부대들이 나왔어서 자, 너희들 이번에 탄핵을 만약에 찬동하는 순간 정치 끝이다 이러니까 갑자기 국힘 쪽에 있는 극우 성향의 의원들이 국민들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막 국회에서 야,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라고 하면서 정해 선포를 하고 막 앞뒤 안 맞는 일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국민적 심판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기록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잊혀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제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제 심판받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속상하고 또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뭐 의원이 시간 지나면 잊혀진다. 네. 1년 뒤면 다 까먹는다. 다 까먹는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요번에 그래도 어쨌든 대한민국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언제 느꼈냐면 뭐 군인들, 계엄군들 이렇게 이제 국회 앞에 왔을 때 사실은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다 따랐잖아요. 근데 지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실은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 일인지에 대한 자기 행동들을 조심한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동안 우리가 정말 87년, 그 다음에 80년, 뭐 이런 쭉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부족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이렇게 법적으로 처벌하고 또 기록에 남겼던 그런 것들이 모여서 실제 이제 국민들이 그리고 그 일선 말단에 있었던 군인들의 태도들을 조금씩 변화시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1년을 얘기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정말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받을 거다. 그리고 그 시기가 점점 이렇게 가까이 올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록에 잘 안 맞아야 되고 네. 또 후세에 이렇게 잘 전달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언론이나 교육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뭐 대표적인 방송사 그다음에 뭐 신문 그다음에 학교 교육 이거를 저는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 틀은.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은 훨씬 더 똑똑하다. 그럼요. 모든 분야에서 다 그런 네, 네. 일이 이제 챙기고 있다는 거고 단체장 하시니까 이런 거 한번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술을 마셨는데요. 네. 출근을 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죠. 저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대통령이 술을 많이 먹고 그 다음날 업무를 보지 않는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대통령만 상상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구급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예. 출근 안 하면 안 되죠. 출근 안 하면 안 된다. 그럼요. 근데 그건 기본이죠. 대통령은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로 몇 차례인지는 나중에 이제 다 나오겠지만 이게 그냥 며칠 사이에도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자 이런 부분을 또 다 옹호하거나 뭐 대통령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관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이 윤리 태도의 문제도 아니고 집에서 그다음에 유치원에서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그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약속은 지키고 서로 상대방에게 존중하고 함께 가고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건 대통령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기본 사회인의 태도의 문제인 거죠. 근데 사이카를 가짜 사이카를 보내고요. 그러니까요. 상상할 수 교통 통제를 없- 하고 본인은 또 뒤에 출근할 때는 또 이렇게 가서 교통 통제를 하는 이제 이런 그 부도덕한 행위. 그리고 그 시간에 시민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는 그 이제 상황에서 스스럼 없이 그 행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경찰이 이런 것을 언론에 그래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무자격자한테 우리가 국가를 맡긴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을 통제해야 하는 그러면 집권 여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이 모든 것 다 그냥 퍼립했었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안하다, 부끄럽다, 이런 사람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하고 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왕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왕이 되는 훈련을 할 때 부끄러움을 몰라야 된다. 네. 네가 하는 게 다 옳은 거고 네가 하는 거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게 어떤 행동이 되든지 간에 그게 어쨌든 그 전제 군주들이 했던 마음가짐이고 그런 태도였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은 그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정말 국민이 뽑아준 어떻게 보면 5년 그냥 임기제 공무원인 거잖아요. 그리고 보다 많은 권한을 준 대신에 보다 많은 책임을 갖고 정말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무슨 절대 군주처럼 하늘이 내려준 무슨 군주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고서야 저렇게 행동할 수 없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여당이나 그다음에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 정결 기준에 의해서 각자 권한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똑같이 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월급 받고 일하는 공무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 얘기하고 특히나 국회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이 무슨 군주를 섬기는 뭐 이런 신하도 아니고 하물며 군주를 섬기는 신하들도 조선시대 때 보면 왕이 잘못하면 이 잘못됐다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귀양도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만도 못하는 거죠. 왜 안 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라고 칩시다. 검사 DNA가 네, 있어서 네. 그런 행동을 해서 정말로 일종의 괴기한 장면을 목격하듯이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말도 뭐 바꾸는 거를 네. 예사로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뽑아준 사람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럼요. 시장님을 뽑아준 사람 측근들이 있으면 시장이 왜 저래라고 하면서 측근들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사람들도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집단의 공범처럼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다 입을 다물어버리고 언론 동원해가지고 마치 기계적 균형으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기득권의 공고한 구조. 이걸 이제 저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갈아엎자라고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왜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저는 이준석 의원인가 그런 네. 얘기 했던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말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나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이런 걸 느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겪어본 사람은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알면서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고 또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뛰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대통령을 시키면서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기득권들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의 그런 윤석열의 문제는 우리가 그냥 눈 감고 가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그 당시에 후보가 그 국민의힘 내에서 정치활동을 오래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끈끈하게 자기 뭐 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국민의힘도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길 만한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카드가 보여줄 때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카드가 쓸만하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돼서 우리가 여당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계속 갖겠다. 이렇게 사실 서로 그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윤석열 개인에 대한 애정과 뭐 안타까움 이걸로 윤석열을 지키려고 할까 그분들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네.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국가 그리고 시민과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앞장세워서 그럼요. 윤석열이라는 그런 게 국가를 만약에 예. 우선했으면 후보로 세우지 않았어야죠. 예. 그리고 모르고 세웠다 하더라도 그 선거 과정에서 이상한 모습이 봤으면 후보를 사퇴시켰어야죠. 예. 그럼 그걸 똑같이 민주당에도 적용을 했어. 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윤석열과 완전 다른 사람이냐?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국가 운영을 할 때 전혀 다른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수준으로 우리가 내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는 적어도 성남시장, 네.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 공무원들과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의회와의 그 소통, 그리고 시민들, 국민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은 검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사람이 다르다. 네. 좋은 지도자로서 자기를 갖추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고 윤석열과 비교할 바가 안 된다. 그럼요. 네. 자, 이런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민주당 또는 진보 진영과 지금 국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을 비교했을 때 이 세력 간에는 국민들이 야, 너희들 뭐 다 똑같은 놈 아니야 라고 이렇게 비판은 네, 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야당 정치인으로서 보면 보수 정치 세력과 진보 정치 세력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그 개개인에 대한 판단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보수 진보를 얘기했던 정치인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다 잘하고 100%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그리고 이 뭐 보수에 있는 정치인들도 다 100%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지도 않아요. 실제로 뭐 윤석열 탄핵에 어쨌든 동참하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개별 의원들로 보면 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그룹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그 그룹이 갖고 있는 그 시대적인 메시지 이런 거는 좀 다르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와중에도 권성동을 당대표로 원내대표로 또 선출하고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론으로 반대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지금 계속적으로 그 여당으로서 본인들이 거부권 뭐 권한대행을 통해서 행사하고 뭐 이러려고 하잖아요. 전혀 네. 문제의식이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전체가 보여주는 것들을 가지고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에 반해서 어쨌든 민주당이나 야당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국민과 함께 소통하려고 하고 현장의 모습들을 보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실제로 해결 방안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실천을 과정 속에서 이제 봐야 되겠지만 뭔가 찾으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큰 위기가 오면 인생사든 아니면 정당이든 또는 국가적 이제 상황이든 실력도 드러나지만 본성도 드러난다. 최근에 제가 국힘의원들을 보면서 22대 국회 들어서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주 파이팅 있게 하는 21대와 좀 달라진 그러면서 국힘은 탄핵 상황에서 본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맞아요. 이제는 보수 정치 세력과 진보 진영의 정치 세력이 국민들이 보더라도 이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정당에 대한 지지도도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정치 구도를 어떻게 만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매우 큰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뭐 어머니로서 또는 이제 단체장으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또 야당의 지도자로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탄핵 과정에서 가장 많이 느끼고 또 깨닫는 거, 배우는 거 이런 거는 뭐였습니까?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정말 국민이 참 대단하다. 예. 그리고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 어쨌든 탄핵이 부결됐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좌절하고 우울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모습들 좌절하지 않고 이건 해낼 수 있어.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집회를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그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네. 그 모습에서.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는 동안 정말 국민을 믿고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한다고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뭐 이런 자신감도 좀 생기고 그랬어요. 개별 국민을 이렇게 쭉 만나보시면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있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일 때는 각기 다른 색깔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뭉쳤을 때 발휘하는 집단지성 같은 것이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이걸 이제 받들어서 갈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좋은 지도자 한 사람을 뽑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맞아요. 저는 이제 많이 느끼고 윤석열을 통해서 가장 크게 배우는 것은 저런 사람을 다시는 뽑아서는 안 된다. 저런 세력과 함께하는 사람도 우리가 멀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진짜 저런 정치인은 되지 말아야지. 예. 그 표본을 딱 본 것 같아서 사실 많이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를. 혹시 나한테도 저런 모습들이 보이지는 않을까?
뭐 이러면서 굉장히 더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 하고 이런 거에 신중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신영복 선생이 이제 나무는 겨울에 자란다 이런 네, 말을 네, 네. 합니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가장 추울 때 성숙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이 대한민국을 좀 더 발전시키는데 내적으로 훨씬 더 단단해지는 이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그러려면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이제 현장에서 네네. 치열하게 전투하고 싸우고 그 결과를 국민들한테 줘야 하기도 네네.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책무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단체장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제 탄핵 국면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각오가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동안 굉장히 급변하는 시간이었었는데 나라가 해야 될 일들을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라가 굉장히 이제 뒤처지게 된 거죠. 다른 네. 국가들에 비해서. 근데 이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는 시간이 얼마에 이게 인용될 것인가가 또 저희 대한민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뭐 1월 달에 뭐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굉장히 저희한테 압박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 국방비는 어떻게 해라, 뭐 무역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올 텐데 이걸 지금부터 준비해도 사실은 늦은 판인데 그거를 총괄해서 하고 대등하게 외교를 통해서 풀어야 될 국가의 지금 책임자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인용이 빨리 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제 우리 안성 시민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안성만 잘 살 수 없다. 대한민국 안에 안성이 있는 거고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이 기초지자체 시가 자율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함께 해야 된다. 제가 사실은 탄핵 관련돼서 뭐 1인 시위도 하고 발언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것도 다 그런 의미에서 네. 지자체장이라고 어떻게 국가를 알아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1순위의 문제는 어쨌든 헌재에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을 인용하는 거다. 그걸 위해서 어쨌든 모든 정치인들, 모든 국민들이 합심해서 지켜보고 또 발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지금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거는 누구보다도 이제 우리 국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지자체에서 챙겨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경기도라든지 중앙부처에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민생 챙기는 부분에서 이제 일을 해야죠. 네. 그 안성시장이면 안성시장이나 제대로 챙기지 무슨 뭐 국회에서 하는 일, 대통령이 하는 일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할 시간이 있느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뭐 동의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비판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일례로요. 사실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눈이 많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1,800억 정도의 이제 피해가 생겼는데 안성 1년 예산이 1조 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가용 예산이 뭐 한 2천억 내외예요. 근데 그 2천억도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네. 올해 저희 예비비가 70억이에요. 근데 그 눈 피해를 입은 시민들한테 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건 국가가 나서서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국가가 그걸 나서서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제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그럼 그게 바로 제가 탄핵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국가에다가 특별재난지원 지역 빨리 선포해라. 그리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더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같이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인 거죠. 그게 이건 시장이 해야 될 일이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갈 수 없는 거죠. 정부가 민생을 져버리는데 어떻게 그 정부는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시장은 정부 하는 일에 대해서 손 놓고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직장인이 너 직장생활만 열심히 하고 윤석열 때문에 나라가 망가뜨려졌는데 탄핵 집회는 나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말로 보수적인 지역이 안성이라는 네, 지역구인데 거기서 이제 보궐선거로 단체장이 됐고 또 재선까지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성의 정치 지형이 굉장히 바뀌고 있다. 김보라 시장 때문에.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안성의 정말로 인구 구조나 산업 구조가 과거와 달리 이제 좀 도농복합이라는 데서 보다는 훨씬 더 좀 첨단화되고 있어서 그런지 왜 재선까지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비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우리 안성 분들이 변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3대 시장이었고 인근에서 읍으로 제일 먼저 승격된 게 안성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용인, 평택, 천안 다 커지는데 안성만 거의 그대로인 상황이거든요. 네.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아,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과 우리끼리 내부에서 뭔가를 해서는 변화할 수 없구나. 그리고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고 하면 좀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이제 판단들을 하신 거고요. 그 새로운 사람이 안성 출신도 아니고 여자고 굉장히 새롭잖아요. 기존하고. 그런 김보라한테 좀 시를 맡겨보자라는 생각들을 하신 거고요. 사실은 일정 정도 행정 공무원들의 태도의 변화 그리고 이제 시가 이렇게 정말 눈에 보이게끔 달라지는 활기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저한테 또 한 번 이렇게 기대를 하시고 기회를 주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간호학을 전공하셔서 또 의료운동도 하시고 현업에 계시기도 했고 그 뒤에 경기도의원 하셨고 또 단체장 지금 재선하시고 계속 그런 뜻을 좀 키워 나가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안성이 대한민국의 안성맞춤이 된다. 최고의 도시가 된다. 가장 자부심 있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된다. 거기에 김보라가 만들어내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 거죠. 그럼요. 네. 저는 가능성을 좀 봤어요. 사실은. 제가 민선 7기 2년을 하면서 우리 안성도 변화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원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많은 공직자들과 많은 시민들이 있구나. 해보면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저는 좀 있어요. 자신감이 얼굴에 넘쳐나서 안성 시민들은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의 시장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초자치단체장이지만 국회의원을 또는 도지사를 그리고 언젠가는 대통령의 꿈을 꾸고 그 사람이 우리 시정을 맡아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단순히 인기 있는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정책, 행정의 전문가이면서 대중과 훨씬 더 가깝게 만나고 호흡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면서 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정말로 자부심으로 뚜렷하게 남아있도록 나를 대신해서 띄워주는 그런 시장이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김보라 안성시장 만나면서 정말로 미래의 안성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